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하기 전에 방금 그 카페에, 끝장회계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요거 같이 한번 보고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K랩 최신 버전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연말정산의 의료비 탭에 본인과 65세 이상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단 저는 이렇게 드렸는데, 네, 요거 관련해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2020-0526 버전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한번 클릭해가지고 네, 이렇게 내용들을 지금 업데이트 된 게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요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받는 방식은 요 홈페이지에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네,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내려다 보면 여기 있네요. K랩 수업용 다운로드가 있을 겁니다. 요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바로 설치를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설치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존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설치를 누르셔가지고 네, 다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설치가 끝나게 되면 지금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안전하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뜰 거니까 확인 누르시고, 네, 우선은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가지고 요거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원명이랑 임의로 만들어 봤고, 메뉴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 의료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면 예전에는 본인 칸에 65세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 같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세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그냥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그냥 위치만 바뀐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제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5세가 밑에 있지만 만약 65세와 관련된 이상 되시는 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제는 밑에 넣어야 되겠다라고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버전부터 이렇게 된 거라서 네,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즉각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시켜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른 교재를 보셔도 아마 다 이쪽에 본인 옆에 65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설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밑에 있다고 해서 네, 전혀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입력을 밑에 칸에 하시면 돼요. 그 칸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지금 화면을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풀어볼 문제가 82회잖아요. 지금 82회거든요. 보시다시피 82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82회 데이터를 깔아봤어요. 실제 예전 기출로. 그런 다음에 연말정산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전체사원 클릭해가지고 로딩 해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로딩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유제호네요. 유제호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의료비 한번 볼게요. 기존에 하셨던 대로 의료비를 클릭해보면 지금 65세 옆에 있죠. 이게 또 이건 또 왜 이러냐면 요거는 과거 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기출을 우리가 이용하다 보니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인지만 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65세 이상자가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있을 거니까 밑에 그쪽으로 가서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풀이는 할 때는 지금 요 창에서는 65세가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65세가 밑에 있을 거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가서 이제 그냥
글만 잘 보시면 돼요. 예, 글만 보시면서 그 칸에다가만 간다라고만 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 그 다음에 유재호, 입사일과 뭐 총급여액이 나오죠. 요건 이제 7천이 넘냐 안 넘냐를 구분해야 되는 뭐 필요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여기로 가서 이제 넣으란 뜻이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 돼 있고,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따로 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대지 말고, 자, 이 문제는 보험료부터 해서 정리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OX의 관점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만 뭐 보시면 되겠죠. 우선 요 메뉴에서 먼저 보험료부터 가보겠습니다. 보험료고요. 뭐 일반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일반입니다. 일반이고 지금 장애인이 있는가 밑에 쭉 보시면 추가 자료에 부양가족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가족 중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200만원이니까 일반에다가 네, 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장형입니다. 자동차도 보장형이고 보장. 다른 보험 저축형은 안 된다고 했었던 거 떠올리시고. 자, 그다음 의료비 보시면 우선은 모친의 의료비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잠깐만 보실게. 모친은 특징이 하나 있었던 게 부동산 임대 소득이 1200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일단은요. 근데 여러분 의료비 할 때는 기억나시나요? 의료비 이러고 넣을 때는 소득 요건은 별로 상관없다 했잖아요. 몸 아픈데 나이와 소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의료비 공제할 때는 소득 요건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득 요건이 안 되지만 의료비 할 때만큼은 소득 요건 보지 말라는 거죠. 안 따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를 넣을 수 있는지를 볼게요. 먼저 모친의 질병 치료 보이시죠? 요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약 구입. 보약만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 보이세요? 건강증진 이건 안 된다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 배우자의 라식 수술은 됩니다. 그럼 지금 총 두 가지가 일단 되고, 특이점. 어머니 그 병원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신용카드 공제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 1200 안에 요 위에 연결이 되네요. 의료비 항목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병원비 500만원 보이시죠? 모친병원비 500만원 요거죠. 요거랑 연결이 된다고요. 요렇게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신용카드 넣을 때 요 금액 안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걸 넣을지 말든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연결했고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의료비 더블 클릭하시고 어머니부터 해서 이제 볼 건데 어머니가 만 6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라고 되어 있고 자,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자 보이시죠? 요거 이제는 밑에 있다는 거. 앞으로는 여러분 시험 칠 때 65세 이상이 밑에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기출 데이터는 위에 있는 상태니까 그냥 위에 넣을게요. 자, 그래서 모친 거 500만원 여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이제 그 밖에 여기로 가셔가지고 12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총 620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입력할 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비는 자녀의 유치원비 있네요. 자, 그러면 유치원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 우선 교육비 더블 클릭하시고 취약전 아동으로 가십니다. 취약전 아동 이쪽에 가셔가지고 보시다시피 영 유치원 아동이라 되어 있죠. 이 부분이고 금액은 100만원 뭐 넣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교육비 이상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요 칸이 노란 칸이 요까지 있지만 뭐 어딜 더블 클릭하나 이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이 뜰 거고 종교단체 기부금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기부금 여기 보이시죠?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이라 되어 있고 여기다가 1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하셨던 거가 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자, 그 다음 신용카드 한번 봅시다. 우선 신용카드를 보고요.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넣을 건데 보세요. 본인의 신용카드도 있고 배우자의 신용카드도 있는데 둘 다 돼요. 둘 다의 신용카드가 다 된다고요.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거 안 된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명의가 본인 명의냐 요거 돼요.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어쨌든 본인 명의면 누가 썼던 간에 다 된다. 이렇게 답이었거든요. 다시 이 문제로 보면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그럼 이제 금액들을 한번 잠깐 보세요. 우선 본인 신용카드는 1200만원 썼대요. 그 중에서 의료비가 50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1200 안에 이제 500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여러분 의료비는 중복된다 했죠. 그러니까 1200에서 500만원과 관련된 뭐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아,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근데 그것도 신용카드 공제 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요 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품 1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면 따로 이제 입력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잘 보시면요. 신용카드 1200만원 본인 겁니다. 자, 근데 이 1200만원 안에는 대중교통 10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100만원 빼고 나머지 이제 신용카드가 1100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의 신용카드를 썼는데 요거 대중교통이 30만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30만원 대중교통을 빼면 그냥 신용카드는 470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되는 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대중교통 칸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신용카드 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과 배우자의 일반 신용카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100만원과 470입니다. 두 개 합쳐보시면 1570이 되죠. 그래서 요 1570을 우리는 신용카드 칸에다 넣을 거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대중교통은 100만원과 30이니까 총 130을 대중교통 칸에다가 넣을 겁니다. 요 정리를 한번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칸 보이시죠? 여기고요. 여기다가는 1570만원.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밑에 있고 이거는 이제 130만원이라고 네, 두 가지를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보시다시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구분해 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가 되실 거니까 그 공제율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우리 체크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좀 더 공제율이 높네요. 그럼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요 두 개 쓰는 게 좀 낫겠다. 뭐 요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자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요런 말이 있고요.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요 부분이고 근데 요거만 보시면 안 되고 요거 밑에 같이 보셔야죠. 자, 국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다. 여기서 이제 체크하실 부분은 주택 취득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준 시가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조건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일단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다 입력한다 생각하세요. 이게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구분 기준까지 암기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부분 점수 받을 거잖아요. 요거를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점밖에 안 될 거거든요. 안 넣는 것보다 모르겠으면 그냥 넣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부분 점수 받는다 생각으로 틀리더라도 뭐 이거는 마이너스 1점이니까 구분하는 방법 이걸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넣을 때 뭐를 보고 어디에 넣는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요 기준이 취득 시점이 14년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요 칸을 보시면,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여기 보이세요? 요 부분이거든요.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 이자 보이시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 이자 똑같은 말이죠. 더블클릭. 자, 여기 뭐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인데, 여러분 아까 2014년이랬죠. 14년 5월. 그럼 14년이 끼이는 곳은 어디냐? 여기 보이세요? 지금 봅시다. 고정금리 올 비거치 상환 일단 2012년 이후라는 거는 아시겠나요? 왜냐면 2014년이기 때문에 요 2015년 이후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요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고정금리 비거치 상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이것도 여기 적혀 있네요. 고정금리 요 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가서 넣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본다 했다는 말은 넣으란 뜻이에요. 그냥 넣으면 돼요. 어디에 넣냐? 네, 여기에 지금 여기 고정금리니까 여기다 클릭하시고 200만 원 넣으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1900, 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했고, 아까 700만 원, 7천만 원 이하였죠? 네, 그러니까 뭐 확인하시면 입력이 모든 것들이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 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부터는요, 또 이것도 80일의 데이터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문제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특이 케이스는 데이터를 깔아가지고 입력하는 거를 연습을 할게요. 그리고 기존 하셨던 거랑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입력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답만 어떻게 넣어야 될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4번을 까셔야 돼요. 4번은 80일에 깔아주시고, 이게 왜냐면 문제 읽어보시면 2018년 7월 1일 날 입사한 김강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건 이제 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서 전 근무지를 반영한 지금 뭐가 있냐? 소득명세, 연금저축, 연말정산. 지금 탭 3개를 다 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 깔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좀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네, 이렇게 띄워주신 상태에서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한번 보시면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선 시작은 똑같아요. 항상 전체 사원 눌러서 불러오시고, 김강남 불러왔죠? 여기에서 찾아가시면 되는데, 여기 탭 보세요. 소득명세 탭은 여기 있고요. 연금저축 탭은 뭐 2개가 있는데, 보통 요 첫 번째 탭을 많이 쓰고, 자, 그리고 연말정산 탭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 각각 다 가서 해야 되는 좀 종합적인 문제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데이터를 깔아가지고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게 뭐냐면 김감당 씨는요, 우리 회사에는 2018년 7월 1일 입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른 회사에 있던 거죠. 그 이전 직장이 요거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근로소득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넘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정산을 해주는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7월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받았다고 돼 있고, 이런 건 이제 뒤에 뭐 데이터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주택은 없으며 세대주지만 부양가족은 또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혼자 사시는 분이시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전 근무지 보이시죠? 이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돼 있고, 자, 여기서는 주현 돼 있지만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전 근무지에서 뜯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현이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너무 혼동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전입니다. 전. 이게 이제 종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이상, 그죠? 그러니까 요 칸에 뭐 데이터 입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체크할 부분은 여기 뭐 이런 정보들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입력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밑에 보시면 또 뭐 소득세 관련된 것도 좀 보이실 거고, 지방소득세 데이터도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우선은 체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소득 명세 탭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네, 여기 종전이 여기 나올 겁니다. 종전이라는 요 칸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 밑에 네, 내용을 이제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되는데, 먼저 근무처명이 주 강남 상사였죠. 그럼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주 강남 상사 이렇게 넣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해서 111 86에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기간도 여기 위에 보이는 정보대로 해서 뭐 순차대로 따라가 주십시오. 2018에 0101, 2018에 0630. 네, 그래 주시고, 밑에 뭐 감면기간에 대한 날짜는 없으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자료는 요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표는 강남 상사가 있을 때 현이고요, 맞죠? 그럼 이제 넘어왔으면은 요 표는 이제 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전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창은 네, 현이 도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이 사람이 강남 상사에 있었으니까 그 정보를 넣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거 이제 안 헷갈리게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자, 급여 자료 1,800만원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상여 900만원 넣으시고, 네, 요 순서대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셔가지고, 뭐, 나머지는 지금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넣으셔야 될 게, 자, 요 부분이네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소득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납부세, 요 부분입니다. 기납부세. 미리 당신이 낸 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가셔가지고 소득세가 보자. 42만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42,000원.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주의하실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밑에 추가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얘네들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디에 넣는가 봅시다. 지금 방금 소득세는 요까지 넣었잖아요. 요까지 넣었고, 지금 여기 건강보험료 칸 보이시죠? 요게 있는 요 칸을 하나씩 가면서 넣어볼게요. 먼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네,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81만원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메뉴에죠. 82만 4,400원 넣으시고, 장기요양 6,2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175500 넣으시고, 이거 다 수작업이죠. 네, 소득명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전 직장에 대한 정보와 근무기간 넣었고, 급여 상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세 정보 넣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험료 관련된 것들까지 넣습니다. 이거 단순 입력이에요. 그래서 안 빠뜨리고 넣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도 하나씩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갑시다. 보험료부터 갑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있고요. 저축성이 있습니다. 우선 저축성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동차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말정산 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험료부터 넣으시면 되겠죠. 보장성 보험 일반 해가지고 54만원 넣으십니다. 요것도 다 이제 OX예요.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교육비 갑니다. 교육비 더블 클릭하시고요. 본인이니까 이쪽 가시고, 지금 대학원 보이세요? 여러분,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00만원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한번 봅시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 50만원까지만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딱 50만원 한도 잘 됐고, 질병치료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다 되어서 350만원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신용카드 보이시죠? 신용카드는 이 신용카드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선 의료비 공제를 먼저 넣겠습니다. 네, 의료비 공제를 넣어 보시면은 여기다가 가셔가지고 본인입니다. 본인 가셔가지고 3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확인하시면 되고 350 이상 없고요. 자,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넣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뭐 왼쪽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더블 클릭하시고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요거는 좀 매우 쉽게 구분을 해놔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신용카드 11200 안경 구입비 되나요? 의료비잖아요. 의료비는 중복공제 되니까 넣어도 상관없다. 자, 직불카드는 이쪽 칸입니다. 칸 잘 보십시오. 저도 이제 한 번씩 칸 잘못 넣기도 실수하거든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현금 영수증 여기입니다. 20만원 됐고 확인하세요. 밑에 보세요. 한식이 뭐 복잡하게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냥 넣기만 하면 되죠.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넣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해볼 건데요.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장기 주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넣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칸은 여기 요거였죠. 요거 34번이었죠. 장기 주택 저당금 차입금 맞죠? 자, 근데 이 문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도 보세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칸을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차이 두 군데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더블 클릭을 하셔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기주택 칸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택 임차 차입금 칸이 같이 나와요. 이거는 기부금 넣을 때 기억나시죠? 기부금도 우리가 뭐 종교 기부금을 넣든 무슨 기부금을 넣든 어쨌든 어디 칸을 더블 클릭해도 창 하나가 같은 게 떴잖아요. 그런 뭐 컨셉이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의하실 점은 이 문제는 장기주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금액 주의하실 점은 자, 여기에서는 이자 상환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자 금액만 연도에 맞춰가지고 넣었다면 자, 요거는 특이점이 뭐냐? 지금 원리금 상환액 보이세요? 원은 원금, 리는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330만 원.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됐거든요.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 연금저축 가셔가지고 보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칸 요 클릭을 해보니까 퇴직연금이 바로 뜨잖아요. 그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보시면서 F2번 해서 신한은행 여기 있네요. 계좌번호 그대로 넣으십시오. 넣으시고 납입 금액은 넣으시면 되겠죠. 120만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보시다시피 이 공제 금액은 알아서 다 시스템이 잡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번에 지금 푸시는 문제도 완료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잘 완료 넣으셨고요. 추가사항은 없죠? 자, 이 문제 그 특징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소득명세라는 칸을 한번 넣어봤던 연습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요것도 추가적인 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넣어본 거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 중에서는 요 주택차입금 요거 우리 아까 전에 넣었던 장기와는 달랐던 거죠.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시험에 나오면은 요거는 아마 안 틀릴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연습 안 한 거 있죠. 연습 안 한 게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최대한 이런 키워드 보시면서 여러분 찾아가세요. 요 주택 차입금이구나 보시고 비슷한 글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넣고는 있지만 뭐 다 눌러 보시라고요.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넣어 보십시오. 그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분 점수를 좀 받으십시오. 부분 점수를 최대한 획득한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도 보시면 10점짜리죠.
그러면 거의 요런 거 하나씩 넣을 때마다, 요런 거 있죠. 하나씩 넣을 때마다 뭐 1점에서 항목당 뭐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수 획득을 하실 때는 하나씩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내가 아는 거는 다 넣겠다라는 관점으로 하시면 10점 만점이지만 최소 7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모르는 거 안 넣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회계는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꼼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꼼꼼하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5번 하겠습니다. 5번은 뭐 기본적인 연말정산 입력 탭을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프로그램을 따로 켜지 않고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사람별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모아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해서 한번 하나씩 따져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본인부터 찾아가 볼게요. 보험료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쭉 찾아보면은 네, 보험료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보험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요거 일반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일반으로.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래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또 의료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를 쭉 찾아보시다 보면 먼저 첫 번째 수술비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넘버링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보이시죠? 이 부분도 의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2번 해주셔야 되고, 금액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보이시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없네요. 자, 그럼 의료비만 한번 모아보자면 지금 배우자 거가 100만원에, 그리고 시력 보정용이 50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우자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거는 125만원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머니가 특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 양도소득이 1억 원이죠. 이 말은 어머니는 소득 요건이 충족이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지금 왜 인정이 되느냐? 의료비는 소득 요건 안 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교육비 가겠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교육에 해당되는 걸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육비죠. 요 두 명이지. 먼저 교복 구입비 보이시죠? 얘는 중학생이네요. 그리고 체험학습비도 있고, 금액이 한도가 50에서 30 둘 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도 기억하셔야 된댔죠? 그러니까 김민철 얘는 중학생이고 총 80만원 되는 겁니다. 초중고 칸에다가 가셔가지고, 네, 초중고 칸에다가 중학생 하나 있고요. 얘는 요거가 이제 3번인데 중학생 칸에 80만원 넣으시면 돼요. 네, 이상 없죠. 한도가 안 벗어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나오는 거 보이시죠? 취약전 아동 미술학원비래요. 이것도 이제 3번. 그래서 취약전 아동 한 명 더 있죠. 이거 사람별로, 사람 인수별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120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부금 갈게요. 자, 기부금 같은 경우는 먼저 본인이 정치자금 기부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1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10만원 이내인 거랑 10만원 넘어가는 걸 따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넣은 거고, 여기 얘가 이제 4번이죠. 4번이고, 어머니 거 좀 보세요. 어머니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거든요. 요거 근데 안 돼요. 왜냐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소득요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소득요건 미충족. 어머니는 이제 소득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부금 공제는 안 된다고요. 지금 그거. 의료비는 소득요건 안 보니까 됐지만 기부금은 소득요건 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지금 여러분 요것만 보면 나이 모르겠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을
지금 연말정산 입력 메뉴 여러분 여셨죠? 그리고 거기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우리가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머니 나이를 확인하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같은 메뉴 창이에요. 거기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소득공제 탭, 여기 가시면 어머니 나이가 나와요. 66세라고. 지금 왜 이 말 하냐면 요거 의료비 때문에. 요거 65세 이상으로 넣으셔야 돼요. 65세 이상. 나중에 의료비 넣을 때 요거는 65세 이상에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넣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할 거예요. 신용카드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빨간색. 자, 이건 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보험료 신용카드 하나 나왔죠? 이건 안 되죠. 보험료랑 중복공제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하나 보이시네요. 요건 됩니다. 요거 대중교통 칸에 일단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공연비 지출 보이시죠? 이것도 따로 칸이 하나 더 있었죠? 그 칸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 칸에다가 따로따로 넣어라. 체크해 놓은 건 이제 그 칸에다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용카드 보이시죠? 요 금액인데, 요 금액 중에서 요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총 1,500을 썼는데, 먼저 전통시장 보이시죠? 얘는 지 칸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여기서 빼고, 지금 일반 신용카드 칸에다 넣을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은 안 빼도 돼요. 왜냐면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신용카드에서는 된다 했으니까. 근데 아파트 관리비 보이시죠?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관리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뺄게요. 그럼 순수 신용카드로만 이렇게 결제한 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다 빼고, 도서관비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여기서는 우선은 황령인 배우자 것만 이제 계산을 때려보면 1,010만원 나오네요. 우선 1,010만원 나오네요. 자,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다음 어머니 의료비 사용액 지금 나왔네요. 이것도 신용카드가 있고요. 요 금액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신용카드 사용액 요것도 있네요. 요 보이시죠? 네, 요것도 되고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자, 이건 좀 잘 봐주셔야 될 게, 아까 전에 우선 요 배우자 거 보이시죠? 요거에서 일반 신용카드가 1,010만원 나왔죠. 거기에다가 어머니 거 요거 더해 주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 더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얘도 이제 더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 2, 5, 50, 000이 나와요. 이거의 뜻이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 입력할 때 보세요. 그냥 신용카드만 칸이 있었잖아요. 그 신용카드 칸에 1, 2, 5, 50, 000을 넣으시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보자면 대중교통 칸에다가는 보시면은 35만원 있고 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도서공연에다가는 100만원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있죠. 전통시장 250 넣으시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그 이외에는 다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250, 135만원, 1250 맞습니다. 이렇게만 넣으시면은 기본적인 입력해야 되는 거를 뭐 다 입력을 했고요. 그쵸? 여기까지는 입력을 잘 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고요. 이번 6월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최신 것들을 한번 좀 풀고 계세요. 한번 이론부터 해서 실무까지를 혼자 스스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안 보시면서
한번 해설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실무 5번 강의가 끝나면 이제 이론 부분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세무 2급에 나왔던 문제만 일단 풀어드릴 건데, 그렇게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기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종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론을 하든 실무를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전산세무 이거 분계랑 결산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전산회계 1급 수준과 거의 흡사해요. 물론 분계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정도가 뭐 매매출연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특이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해설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을 달든지 카페에 오든지 해가지고 저한테 컨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소를 시켜 나가셔야 돼요. 적어도 이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되신 거면 혼자서도 한번 찾아서 공부할 수준이 일단 되실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고 언제든지 컨택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컨텐츠를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한 컨텐츠를 최대한 뭐 강의를 찍고 할 테니까, 혹시나 또 필요한 컨텐츠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